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숨 한번 크게 쉬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요 정도만 유지돼도 이렇게만 하늘이 보여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보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한 상태인데 주말이 지나면 다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늘 중국이 앞으로 석탄 발전소를 464기를 더 짓겠다라는 충격적인 선언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 황당하기만 합니다. 친환경 페인트 얘기도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바깥에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씨가 운영하는 버닝썬에서 판매됐던 이른바 만수르 세트, 양주 세트 원가가 공개됐는데 충격적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미 회담의 그 뒷이야기를 CNN이 전격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니까 최선희가 황급하게 무언가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와서 이걸 건넸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최선희가 건넨 것은 트럼프가 회담장을 나가려 하자 최선희 다급하게 미국 측에게 뛰어왔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회담 전날까지 북한은 뻣뻣했다. CNN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자라고 북측에게 얘기했지만 북측은 무응답이었다는 거죠. 협상 결렬이 가시화되자 북한 측이 화들짝 놀랐고 최선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며 영변을 완전하게 폐기하겠다. 그제서야 쪽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뒤에 그냥 떠나버렸다. 잠시 후에 이 뉴스를 보도했던 CNN 보도 내용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과연 하노이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알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접촉한 북측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을 중심으로 하노이 회담이 아무 성과가 없었음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바람을 맞고 돌아왔음을, 이 소식이 현재 평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회담 실패를 물색하는 숙청설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이 평양 비었을 때 뭘 하고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써내라. 군 간부, 당 간부 등에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양 분위기는 살얼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각을 발표합니다. 행안부 장관에 유력하게 진영 의원이,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는 김현철 지명할 듯 내년 총선 변수를 고려해서 중폭 교체가 예상되고요.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갈등 끝에 민주당으로 넥타이를 갈아맸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낙점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유력한 김현철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의 보좌관을 지냈었던 경력,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중기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막판까지 얘기가 있었던 우상호 의원이 지금 얘기가 쏙 빠졌어요. 막판 검증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배제됐는지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고심이 깊었다고 하는데 잠시 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발표가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제지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예?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근거는 중국이 석탄 발전소 464기를 추가로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프 보시면요.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석탄 발전이 많습니다. 보시면 한국은 37,064기 더 줄인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98만 2,264기인데 여기에다가 464기를 더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디다 짓느냐? 한반도 인접한 동부 지역에 집중해서 중국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당장 협상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장관끼리는 이미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어제 강경화 장관과 또 중국 측의 강 장관의 발언을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장관이 안 되면 다음은 대통령끼리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측정소도 놀랐다는 거예요. 측정소도 놀랐다. 이렇게 새까만 먼지 필터. 사진 한번 보시죠. 경기도 광주에는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있는데 그 안에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색.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색. 이건 뭐 아무리 강력한 세제로 빨아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 최고 농도를 기록한 지난 5일 동안 도시 지역 중금속이 많아서 까맣고 시골은 누렇게 필터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안 좋아집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당 지지율이 희한하게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30%에 육박, 29점 몇이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29.8%인데 왜 오를까? 잘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왜 오를까? 전당대회 효과도 있고요. 미세먼지의 반사이익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 때문인지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 외교 무대에 무능하니다. 중국과 미세먼지 재배할 수 있겠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최신 지지율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잘생긴 미남 손수호 변호사님 나왔고요. 서울시 부시장과 또 국회의원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뉴스 주제부터 전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후진 기여를 넣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복구한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볼 한 가지 뉴스는요. 스텔스기라고 있습니다. 적군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가공할 만한 공군의 무기인 스텔스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스텔스기 F-35A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거 도입을 합니다. 한국 국방력이 증대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북한 눈치 보느라 제대로 성대히 대접도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북한 눈치 보느라 스텔스 푸대접. 오는 29일에 F-35A 6대 중 2대가 한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10대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F-35A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한 대만 있어도 단독 작전이 가능하고 이른바 참수작전이라고 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몰래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장의 목을 참수한 이 참수작전 등에 활용이 될 만큼 고도로 전략화된 전략 무기라는 거죠. 그런데 10대가 올해에 전력화되고 2021년에는 40대가 전력화할 예정인데 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미연합훈련도 폐지하는 마당에 전력화 행사는 꿈도 못 꾼다. 성대하게 열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촐하게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3월 말 미국에서 열린 F-35A 우리 대한민국 1호기 출고식 때도 저 때도 북한 눈치 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35A 1호기를 도입하는 대한민국엔 사실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출고식에서 북한이 스텔스기를 도입하다니 이건 반민주적 범죄 행위다라고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국방장관도 안 가고요. 공군참모총장도 안 가고요. 차관과 공군참모차장이 참석해서 그때 당시에 북한 눈치 보느라 우리 제대로 출고식도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김병인 박사님. 네. 사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수건 사업이 스텔스기를 갖고 싶다. 제가 국방부 출입을 꽤 오래 했었는데 그때부터 35A를 도입하고 싶어서 공군이 협상을 했는데 수건 사업이 지금 되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 장관도 못 가고 차관도 뭐 총장도 못 가고 하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 혈세 한 7조 원이 투입된 이 전력화 과정이거든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 3월 달에 반민족적 범죄 행위다라고 북한이 얘기한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나 북한 눈치 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 끝난 과정 속에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담이 결렬된 과정 속에서도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 미국의 고위 당국자 얘기에 따르면 그런 것들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 스텔스 전투기 F-35A에 대해서는 작년에 6대에 대한 인수 과정들이 끝났고 이 중에 2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대한 행사를 치러내면서 우리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지금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한 우리의 국방력이 더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국방전력에서 북한의 완전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군 전투력일 것이고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들여오는 스텔스 전투기인 만큼 여기에 대한 행사를 조금 더 성대하게 치를 가능성들을 우리 정부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텔스기, 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숨겨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답답한 게 김 장관이 뭐 죄 지었습니까? F-35A 우리가 우리 돈 주고 들여오는데 뭐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슬그머니 아파트 택배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방장관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참석을 거론해야 될 정도로 국방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비싸기도 한데다가 워낙 특수한 내용인데 이제 스텔스기가 잘 아시다시피 레이더기에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워낙 적을 교란하는데 중요한 비행기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비싼 예산을 들여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이라면 대통령 참석 여부를 참모들이 검토를 해야 될 정도인데 국방장관도 안 간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발 뉴스 중에서 보면 김정은, 김정일, 과거의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가 미사일이나 핵 개발과 관련된 장소를 왜 직접 참여해가지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그거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그 미사일 기지 새로 복구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 외신이나 이런 기사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거의 복구가 다 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직 엔진 시험대나 발사대 같은 것들이 다 복구가 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작년 7월에 북한이 일부 폐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다가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남북 정상회 때 이 영구 폐기하겠다고 합의를 했던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는 이제 그 서명은 없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핵 미사일 관련된 실험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미사일 정도랑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한참 돌직구쇼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왜 해안포 다 문 닫기로 해놓고서 며칠 동안 문 안 닫고 왜 계속 여전히 유지하고 있던 거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겁니다. 공군력을 서로 제한하자라고 해서 소위 휴전선 근처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도 못 띄우고 했던 게 그런 약속 지키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잖아요. 왜 우리만 계속 약속 지킵니까?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지켜나가고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도박으로 응수해서는 안 되고 도박이 아니라 확정적이고 책임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35A 전력화 행사 때 대통령도 가시라 당당하게. 네.
CNN이 말입니다. 지난 북미 회담 때 북한이 상당히 변덕을 보였다라고 뒷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CNN 보도 내용 살펴보시죠. 북한의 무시와 마지막 순간에 절망적 시도.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튕기고 궁할 때는 매달리는 북한의 변덕스러운 협상 스타일이 이번 회담에서 다시 한번 정체를 드러냈다. 이 표현을 썼어요. 캐프리셔스. 저도 이 표현 처음 봤어요. 캐프리셔스.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변덕스러운, 예측이 좀처럼 안 되는,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뜻으로 나왔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CNN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김영철이 폼페이오를 바람맞췄다는 거예요. 지난달 26일 북미회담 하루 전에 도저히 영변 핵폐기 얘기가 안 되니까 폼페이오가 우리 만납시다 라고 김영철에게 제안을 했는데 수시간 기다림에도 김영철 측은 답변 없다. 이거 튕겼다는 거죠. CNN은 정상회담 전날 고위급 접촉마저 불가시킨 건 결렬 전주였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회담장을 떠나려고 짐을 싸니까 최선희가 그제서야 뜨거 하면서 뛰어갔다는 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회담 결렬 후 미국 대표단 쪽으로 뛰어와 잠깐만요. 여기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 전달받은 미국 관리들이 좀 더 분명히 해달라. 최선희가 허둥지둥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제가를 받고 왔죠. 김정은의 대답을 전달했는데 영변 핵시설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제서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라고 전달했지만 이미 큰 감흥을 못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몇 시간 만에 짐 싸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모습을 CNN이 보도하면서 북한이 유리할 때는 튕기고 급할 때는 태도를 바꾸는 캐프리셔스,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도했어요. 네. 실제적으로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외무성 부수장인 최순희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루 전날 폼페이오가 이 정도 해가지고는 회담이 결렬될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더 하자라고 북한에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변덕스럽게도 그때는 전략 전술적 방법으로서 튕긴 거죠. 대응을 안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김정은 자체는 나중에 시간이 몰려가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급해지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아마 밑에는 당일날 단판 지으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단판이 안 되니까 이제 조급해지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최순희 부상이 다가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메시지를 갖고 왔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식의 얘기는 광범위한 영변 핵시설의 정의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내놔라. 그런데 북한은 다시 영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다 풀어달라. 금수 조건을.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짐을 싸버린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날은 북한이 미국식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네들의 변동스러운 전략과 전술이 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김정은이가 그런 전략과 전술을 짠 사람들에 대한 숙청이라든지 조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일부 기류도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은하 소장님, 최선희가 다급해가지고 2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짐 싸서 가려고 하니까 미국 측에 잠깐만요 라고 쪽지로 왔는데 미국 측에서 좀 정확하게 해달라.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니까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가 다시 가서 받아왔지만 이미 그때는 결렬했다. 네. 좀 불길한 징후가 사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26일, 27일까지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연처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 협상이 이렇게 결렬될 거라고는 정말 1%도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28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배짱을 부리다가 그렇죠. 야 이거 진짜 판 깨질 수 있겠구나를 직감하니까 그제서야 영변 내놓겠다 했지만 그렇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참모진의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언가 된다. 근데 참모진에선 정말 걱정을 했겠죠. 이러다 우리 돌아가서 큰일 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렬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결렬까지 생각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그 넥타이를 보고도 생각을 했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렬까지 생각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민 카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너무 확고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랐고 서로에 대한 협상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가 만나자고 했을 때 하루 전날 김영철이 그때만 만났어도 네, 참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회담을 성사시킬 가능성들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건데 미국 입장에선 A안, B안, C안, D안까지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안 중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사실 우리 정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 그중에 북한이 가장 바라보고 싶은 내용들만 일단 던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60시간이 넘는 열차를 타고 하늘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회담 실패를 예측하지 못했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젊은 지도자가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속된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멘탈이 붕괴됐다. 그리고 이미 평양을 떠나서 오는 과정에 평양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도 북한 내부에서는 잘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자 이 기사에 따르면은 북한 내부에서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수령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오류의 존재인데 오류를 발생시켰다라면 이 책임을 누군가한테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숙청설이 나도는 건데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네. 그 책임을 숙청설로 이어진다. 그 모든 책임을 수령이 직접 질 수는 없는 거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려면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성공을 시키지 못한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이끌고 왔던 스티브 비건의 파트너인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등에 대해서 완전한 숙청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설까지 지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북한이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매년 4만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레닌 연구소의 전문가팀이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을 여전히 관리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매년 약 40만 달러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다. 4억 5천여만 원. 러시아 통역이 또 여쭤봐야죠. 김영주 의원. 네. 러시아가 또 시신 보존을 잘합니까 그렇게? 이제 실제로 소련 공산당 시절에는 당 지도자가 죽고 한 달 뒤에 장례를 치르거나 두 달 뒤에 치를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령 이제 1924년에 레닌이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레닌 묘가 만들어진 건 1930년이었거든요. 현재 크렘린 광장에 레닌 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 레닌 연구소가 레닌 체르논코 안드로포프 같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1969년에는 베트남 지도자 호치민에 대해서도 방부제 처리를 했고 화장을 깨끗하게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방부제 부분에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때문에 강해요. 심지어 먹는 방부제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수병들이 그 지하에서 한 달 이상 생활을 하려면 강한 방부제의 그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김일성, 김정인 부자에게 각각 2억 2천 정도의 돈을 써서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숨가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승리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에 대해서 전방위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아직까지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저희 언론에 의해서 연일 의혹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승리와 YG가 소속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클럽들이 탈세를 벌이고 있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요. 버닝썬에서 판매가 됐던 1억 원 상당의 이른바 술 세트, 만수르 세트가 사실상 탈세의 효자가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가가 공개됐는데요. 소비자가와 원가, 얼마짜리 술을 얼마에 팔았는지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술이 1억이냐. 저걸 마시는 분들은 또 누구냐. 그럼 또 있대요. 일단은 만수르 세트가 한번 보시죠. 1억 원의 만수르 세트가 판매됐습니다. 세트 구성은 이렇습니다. 아르망드 브리냑 12리터. 이게 뭐예요? 아르망드 브리냑. 양주입니까?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군요. 또 양주 전문가. 김영수. 아르망드 브리냑 750ml 10병. 이것도 스파클링 와인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루이 13대 브랜드. 이건 양주네요. 이건 양주. 네. 양주와 스파클링 와인 세트로 이루어진 만수르 세트가 1억 원에 판매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원가가 브리냑 12리터는 2천만 원.
750ml 10병은 604만 원. 루이 13대 브랜디는 330만 원. 그러니까 원가를 합쳐보면 뭐 3천만 원 상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1억 원에 팔았으니 버닝썬은 수익을 6,200만 원씩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수익으로 떼갔죠. 그리고 만수르 세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닝썬에서 판매되는 뭐 고급술 원가들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모에 샹동, 로제, 이거 샴페인이죠? 네. 김영주요? 네. 750ml가 원가가 65,000원인데 버닝썬에는 4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다. 뭐 무려 6배의 돈을 받고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망드 브리냐 원가가 60만 4천 원인데 200만 원에 팔고 있었으니까 얼마를 남긴 겁니까? 140만 원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만수르 세트 말고 대륙 세트라고 팔고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인들한테 좀 팔았던 것 같아요. 대륙 세트. 대륙 세트 하나요? 5천만 원이에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돔페리뇽 빈티지 80병이 들어. 돔페리뇽 빈티지는 김영준 어떤 겁니까? 이거는 뭐 스파클링까지는 아니고 그냥 와인 같은 와인이군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예. 앞에 나와 있는 뭐 아르망드 같은 경우는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예. 비싼 한 병에 거의 100만 원, 60만 원 되는 술이고요. 뒤에 루이 13세는 이제 왕자들,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렇군요. 술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스파클링 와인으로 꼬셔서 뭐 꼬시라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루이 13세로 정리가 순서가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런 수순으로 세트가 정리가 됐다고 보고. 이 중국 사람들이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운동은 1억인데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좀. 돔페리뇽이 원가가 1,560만 원. 그리고 아르망드 브리냑은 뭐 1,814만 원인데 이걸 5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버닝썬이 올린 수익은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씩 받고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손소 변호사님. 네. 일단 야 이거 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술 세트를 만수를 하고 이름 붙여서 1억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뭐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그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이제 그 이득을 차익을 남겨가지고 이제 그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강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탈세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그런 그 기타 문제될 만한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영업하고 실제로 장사하는 건 문제가 없죠. 문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1억짜리가 있나 저는 안 믿었어요. 예. 그 방송에서 또 몇 번 나와가지고 이거 방송에서 이런 거 말해주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속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 팔렸다는 데에서 일단 한번 놀랬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언론에서 이게 유명 연예인인 승리가 직접 경영한다고 해서 또 직간접적인 홍보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여러 신문 기사,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도 1억 원짜리 세트, 만수르 세트가 팔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상 홍보에 어떤 기능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기사였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굉장히 약간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버닝썬 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다른 메뉴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뉴판은 이른바 착한 메뉴판으로 불렸는데 거기에는 1억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씩으로 상당히 술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데 이거는 세무 당국을 보여주기 위한 메뉴판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런 메뉴판이 두 가지 메뉴판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정말 지금 앵커의 지적대로 탈세가 정말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짙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업종이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결국 그 세금을 내면 이득은 줄어드는 거고요. 세금을 원래 속여서 이제 탄로하면 내지 않으면 그만큼 이 영업을 하는 주인들에게 돈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애초에 들여올 때 술을 좀 싸게 자료 남기지 않고 들어와서 판다든지 이런 방법은 고전적이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현찰 거래를 유도합니다. 현찰 거래를. 네, 이제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다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런 그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찰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현찰 거래를 유도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현찰 거래 그리고 게다가 이게 메뉴판을 두 개로 하잖아요. 이중장부. 네네. 이게 현찰을 거래해도
세무관서에서 이렇게 파악합니다. 아, 이게 신용카드가 이 정도 매출 나왔고 현찰이 이 정도 신고됐으면 실제로는 이거 한 2배, 3배쯤 팔았겠지 예. 라고 생각을 하고 과세를 하게 돼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아닙니다. 저희는 그 정도 수익이 안 났고요. 실제로 이 메뉴판 얼마나 팔렸는지 보십시오 하고 우리 메뉴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장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소득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노력의 일환의 하나가 바로 이런 이중 메뉴. 이중 메뉴판. 야,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어제도 김희정 장관께서 유흥업소라고 신고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이라고 양현석 대표가 실제로 소유했다라는 그 클럽,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서 탈세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엔 또 이중 정부까지 나왔습니다. 네. 메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이번에 언론에서 그래서 현재 서울만 일단 영업 중인 74곳을 조사를 했더니 61곳이나 다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럽이, 그러니까 무대가 있는 클럽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냥 술을 팔 수 있다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리고 또 무대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방화 시설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음향이나 이렇게 화면 때문에 화재 경보 시설이 나갈 때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거를 다 피해가고 술을 팔 수 있다라는 장점만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방화시설도 취약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장소의 제한도 굉장히 덜 까다롭습니다. 뭐냐면은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근처에 학교가 있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부르는데 근처에 학교 등 또는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상업 지역에만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음식점들은 이것도 피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편법이 있다라는 건데 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러브 시그널 있죠. 사실 YG에서 70% 소유하고 있다라는데 거기도 역시 일반 음식점이었는데 무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취재 보셨어요, 어제? 네, 다녀오신 분들이 사진 등등을 남긴 것에 보니까 심지어는 봉까지도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뿐만 아니라 봉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에 뭐 진짜 기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봉까지 있어야 될 이유는 이게 혹시 몰라서 이게 네. 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를 하다가도 이게 무게를 네. 또 지탱해서 붕괴 위험을 네. 막기 위한 기둥일 네. 수도 있고 그 기둥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댄스용 봉입니까? 댄스용 봉인 걸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 댄스용 봉을 이용해서 춤을 추고 왔다라는 인터넷 후기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히 그런데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봉 있는 일반 음식점이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버닝썬 같은 경우도 그냥 1년치 세금 아낀 게 지금 현재 추산되는 것만으로도 6천만 원 정도 아낀 걸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시내에 이런 여러 가지 클럽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번에 이거를 단순하게 버닝썬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 전 장관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언급하신 거예요. 봉이요? 네. 이 식품위생법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업에 그런 종류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식품 접객업인데 이제 손님 맞아서 이제 파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게 음식점도 있고요. 또 제과점도 따로 있고.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 음식점이냐 아니면 유흥주점이냐 이거잖아요. 예. 또 그 외에 또 단란주점 영업도 별개로 또 단란주점은 중간주점이 또 있어요. 따르고. 네, 단란주점은 재밌습니다. 주로 주류를 조립 판매하는 영업인데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게 허용돼요. 예. 이거는 단란주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음식점은 뭐냐? 음식을 조립 판매하는 건데요. 이 술을 팔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게 주가 아니고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게 일반 음식점이에요. 반주.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또 유흥점은 뭐냐? 그건 주로 주류를 조립 판매하는 건데 이 유흥주점에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에 허용되는 건데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한 게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예. 또는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클럽들에서 손님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하면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하는 건 다 불법이고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아니 유흥시설, 유흥종사자가 뭐냐? 이걸 또 구체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흥미로운데요. 네. 유흥종사자가 뭐냐? 이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예. 또는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예. 그리고 부녀자입니다. 부녀자. 예, 부녀자인 유흥 접객원을 한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럼 유흥 시설은 뭐냐?
이 유흥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흥 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 무도장. 그러니까 무대, 스테이지. 무대. 네, 그리고 거기에 뭐 봉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스테이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뭐 이런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 있는 클럽 중에서 82.4%가 유흥업소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저희 동아일보 취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클럽들의 공공연한 탈세를 알고도 눈 감아준 것 아니냐. 세무원들, 세무서, 사실은 우리 일반 공급쟁이들한테 김영주 의원님 얼마나 정밀하게, 엄정하게 조세정의하면서 실수를 못 낸 것까지 다 떼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클럽들 82.4% 봉까지 있는데 그걸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 눈 감아줬다는 건 눈 감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시는 시대로 말하자면 복지 관련 등 음식점 관련된 데서 그쪽 말하자면 시차를 가서 실제 목적으로 만든 것과 일치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또 실제로 돈을 걷어들이는 국세청이나 어떤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세 불법적인 어떤 그 돈이 그 유출되는 게 없는가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항상 그들은 인원이 모자라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만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판을 보면 충분히 집어내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역 파출소하고 유착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덮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과의 유착으로. 그러니까 모르지 않고 이게 스스로 이렇게 면죄부를 준다는 뜻에서 별로 이게 성격이 좋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가 되는 일반 업계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조금만 젊은이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들 다 있거든요. 예. 요즘에 물 좋은데 장사 잘 되는데 어디냐 찍어서 갈 수 있다는 건데. 봉 있는데 어디냐?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찰과 세무당국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야, 이거 몇 달 뒤에 지금 일반 음식점 유흥업소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 돌직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때까지 시정되는지 세무당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과연 이쯤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제 총선이 슬슬 다가오고 있고 한국당은 전당대회도 끝이 났는데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국정운행 수행 지지도부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요. 먼저 2월 마지막 주 차에는 잘하고 계시다. 49.4%. 그런데 3월 첫 주자에 발표된,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리얼미터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긍정 지지율이 49.4에서 47.3%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수행 일시를 보니까 아마 북미 회담 결렬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44.4%에서 46.5%로 증가를 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인데 오늘 갤럽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과연 갤럽에서는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정당 지지율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대동소이 38%를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소폭도 올랐어요. 30%에 육박합니다. 29.8이면 뭐 거의 30으로 봐도 무방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좀 있지만 앞자리 수가 거의 30%대로 지금 같아지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한국당이 뭘 잘했지? 왜 오르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상황입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전문가께 또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 지지율을 좀 한번 먼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분석해 주시겠어요? 당 지지율을 우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부터 가자. 예.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아주 많이 특정하고 그 부분을 정량적으로 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업의 PR업체 벌슨 마스텔러라고 상당히 유명한 PR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 평판의 50%를 대표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대표가 거의 대부분의 평판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현아 부사장, 네. 대한항공과 관련돼서 사실 대한항공이 잘못한 건 없는데 네. 조현아 부사장이 고성하고 폭행 논란 나올 때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네. 쥐구멍에 숨어드는 거죠. 네, 제 후배들이나 지금 동료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할 때도 조현아 부사장 얘기하면서 너희 그래서 이러냐라는 식의 것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감정노동보다 더 많이 힘들어졌다. 어쨌든 대표가 중요하다. 예, 얘기거든요. 그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확실히 그 황교안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컨벤션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이란다. 새로운 대표에 대한 무언가의 기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물론 성공적인 전대는 아니었습니다. 5.18 망언도 있었고 태블릿 PC에 대한 얘기도 있었었죠. 근데 그러한 부분은 좀 합리적인 중도 보수층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무언가 기대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 리더십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 쭉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대표 전당대회 때는 사실 이러한 전략을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따라가는 사람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따라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그 이미지가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와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한 발언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황 리더십에 의한 어떤 효과를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준규 후보의 막말 논란, 5.18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조금 오른 건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 효과다라는 분석이신데 당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까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사실은 쉬쉬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꺼내들었습니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때가 되면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현 박사님, 사실은 한국당 내에서 지금까지는 쉬쉬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그러니까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줘라라는 말을 한국당에서 못했었는데 지금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꺼내드렸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제로 구속된 기간이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 1년 정도를 수감한 끝에 일단은 이 보석으로 나오게 된 상황이라 완전하게 석방이 결정된 건 아니죠. 항소심에서 최종적인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바라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이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하건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종신형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과거 우리가 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수감했던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실제로 구치소에 있는 과정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치적인 사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오직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요. 딜레마요? 과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사면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적인 형이 선고되는 과정까지도 여전히 잘못한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게 됐을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정권이 뒤바뀌고 났을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적인 사면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적폐 판사라면서 인신 공격성 비방을 가하고 있어서 눈살이 찌푸러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비방드리길래 MB 보석 허가 판사의 적폐 날인 클리앙이라는 대표적인 친문 커뮤니티에 어제 게시글 내용입니다. 정준영 판례기. 판례기도 나왔어요. 판례기. 판사 쓰레기. 신정호라고 판례기. 적폐 판사 정준영. 오늘의 유머나 MLB 파크 등등의 지옥에나 떨어져라. 권력의 멍멍이다. 개다. 이런 식의 판사를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MB 측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4월 8일이면 어차피 구속 만기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보석 결정이 무슨 MB를 도와준 결정이냐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 전직 참모들은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사법부를 향한 또 비난과 또 적폐몰이가 지금 계속해요.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했을 때도 성창호 판사를 향해서 맹비난이 있었고 지금 기소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해줬다는 판사를 향해서 판례기다. 사실 이런 반응들이 계속되면 사실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사가 그럼 김경수를 석방해 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갑자기 적폐 판사가 아주 애국 판사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된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거든요. 판결에 대한 존중. 다만 석연찮은 점도 있어요. 오히려 풀어주면 더 자유로워지니까 보석을 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구금하는 것이 더 재판받는 낫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논리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민주사회도 공화사회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렇다 보면 일희일비돼 조울증 환자 비슷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재판하면 아주 훌륭한 판사가 됐다가 우중된다. 자기가 조금만 불리하면 완전 쓰레기 판사, 적폐 판사. 이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어떤 혹은 무슨 지난번 어떤 말하자면 탄핵을 이끌어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회를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그런 움직임들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적폐라고 낙인 찍는 게 이런 식의 압박을 주면 사법부의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런 비방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김영주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조울증식 분풀입니까? 사실 여론에 의해서 판결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법부 자체적으로 사법부 내부에서 그동안 본인들의 가치, 본인들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가 많이 훼손시켰어요. 자업자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전에 아까 MB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게 뭘 도와준 거냐 그러는데 도와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허가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판사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보석 허가해준 거거든요. 본인들이 보석 허가 청구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본인들이 해놓고서는 왜 이게 도와준 거냐고 말하는 거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의 내용이 병보석이 아니라고 극구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지도 않았던 이런 보석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가택구금. 이렇게 가택구금을 한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사실 4월 8일 날 구속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재판을 받으러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얻을 수 있는 게 여기서 본인들이라는 건 검찰들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저런 네티즌들의 비판이나 이런 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사법부를 향한 공격을 정부 여당이 나서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국민들에게 준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판사를 언급하는 거라든지 또 김경수 지사 판결된 판사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서 분명히 피해자로 언급이 됐던 사람을 다시 한번 이제 피의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한다라든지 해서 사실은 여야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런 현상들이 더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현재 사법부 제도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당 입맛에 맞는 영장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판부 그 기피 신청을 안 해놓고서 본인들이 입맛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법정 구속이 되니까 이런 다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그 단독 법정이 아니라 합의 법정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경우는 판사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심 판사와 부심 판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이 무슨 적폐 판사라서 독단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로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 관련된 룰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로여, 변호사 출신. 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의 이런 과도한 사법부 공격을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중생을 다 큰 어른들이 폭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상도 입수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희종 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수현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죠. 학부모를 포함해서 어른 3명이 중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영상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인 것인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지금 어른 3명이 여중생 1명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비명도 오고 갔고요. 계속해서 여중생이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요. 여중생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른 3명이 둘러싸고 한 사람의 어른이 여중생을 폭행하는 듯한 폭행하는 영상이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로부터 촬영이 됐고 저희들이 그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네, 영상 보셨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나가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처음에는 어른들이 술 마시고 서로 싸우는 줄 알았다라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른 3명과 여중생 1명이었더라. 그리고 끌려가는 쪽이 여중생이었더라라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 건지 저희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7시 충남 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은 저희가 A양, 그러니까 그 여중생의 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임을 밝혀드립니다. 중학생 A양 16세, 같은 댄스 학원에 다니는 학교 후배 B양과 함께 원룸 옥상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약 2시간 뒤에 후배인 B양이 먼저 취하자 오후 10시쯤 귀가시킨 뒤 이 A양은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술을 함께 마신 후배의 어머니 C씨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너희 오늘 뭐 했어? 술 마셨지? A양은 사과하기 위해서 그 B양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보자마자 뺨을 때린 뒤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후 이 어머니의 친구 2명이 합류를 합니다. 성인이죠.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해 왔다라고 이 여중생 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중생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 모습은 저희들이 방금 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여중생의 언니 이야기부터 좀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당시 폭행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 여중생의 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돌직구쇼 집중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이제 술을 먹고 그 동생을 집에 보냈어요. 집에 보내고 몇 분 안 있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 너네 오늘 뭐 했어? 술 마셨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술 어디야? 뭐 너 어디야? 지금 당장 너 내가 찾아갈 테니까 너 어딘지 말해.
아니면 뭐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나자마자 이제 가해자 혼자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네, 너 나 알지? 하더니 이제 때렸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동생이 뒷걸음질 쳤는데 피해? 이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를 이제 양손으로 한 20대 정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거죠. 그 후에 이제 친구 2명이 같이 와서 이제 같이 머리채를 끌고 그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 골목길로 아이를 이제 끌고 갔다고 해요. 그 여중생 측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셨는데 백 팀장님 네. 이 사건을 또 취재해 보셨으니까 네. 물론 그 때린 성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 딸과 함께 술 먹었다는 것이 화가 날 법도 한 것 같은데 성인 3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영상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SNS에 상당히 지금 이게 큰 그 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전국의 많은 학부형들이 내 아이가 5세, 6세,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또 이제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아이들이 호기심에 술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댄스 경연대회에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친했던 언니 동생인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바로 너 때문에, 당신네 자식 때문에 망쳤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돼요. 예. 자기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모습은 차치하고 남의 자식,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아이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형태로 결국은 25세들 언니가 참 그 딸처럼 키운 그런 어떤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찍 부모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와 그 다음에 이제 큰 언니가 동생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 가해 학생의 그 같이 술 먹은 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가해 부모들이 사실은 굉장히 개념이 없는 게 예. 지금 내 아이도 술을 먹고 그 다음에 1년 선배도 술을 먹었지만은 여기서 무슨 폭언 모욕 이런 걸 하면서 너는 엄마도 없잖아. 엄마도 없이 크는 애잖아. 이런 형태 정말 비인간적이고 개념 없는 얘기를 폭언을 하면서 예. 이제 때렸는데 성인 3명이 양쪽 팔을 잡고 그다음에 멱살, 머리카락, 뺨을 20여 대 때렸다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2주 진단은 받았지만 추후로 또 추가 진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 피해를 당한 만 15세 된 이 여중학생이 지금 상당히 혼돈 상태라고 합니다.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자식과 함께 술을 먹은 그 아이만 나쁜 것인지 이런 교육적인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도 또 아이의 엄마로서도 개념이 없고 자격 없는 행동을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지금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당시의 상황을 본 목격자들은 뭐 충격을 금치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인 3명에게 둘러싸였다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왜 술을 먹었냐, 왜 술을 먹였냐라고 여중생을 비난하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이에 대한 입장을 이 여중생의 언니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전 남자친구가 뭐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속상하다라는 말을 주고받다가 이제 동생이 언니를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건지 뭐 언니가 동생을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건지 그럼 술을 먹자 우리 먹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얘기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술 먹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먼저 먹자고 한 거는 저희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 아이는 가해자 따님과 정말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지 뭐 선후배 뭐 그런 뭐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손수혜 변호사님, 네. 왜 내 딸을 술을 먹였냐라는 것에 화가 날 법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중생, 상대는 여중생인데 본인이 가서 점잖게 훈계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본인의 성인 친구들 2명까지 데려가서 영상은 그대로 팩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뭐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어떠한 행위를 한 그 동기가 어떤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른 3명이 중학생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폭행했다는 점, 또 이제 폭행 결과 이제 그 상해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법조가 적용돼서 어떤 처벌 대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설령 이 피해 학생이 이제 가해 여성의 그 딸에게 술을 강요했다 하더라도 예.
술을 억지로 먹였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폭행을 하면 이건 당연히 범죄이고요.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술을 뭐 강제로 이제 마시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마시다가 그 후에 어떻게 좀 많이 좀 와전되거나 또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더더욱더 이제 강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위가 어쨌든간 원인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 아이들 사이에 중학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백기준 선생님 처음에 이 신고가 되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처음에 입건이 됐다.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정말 그 제가 앞에 무개념한 그 어른으로서 또 학부형으로서도 좀 개념이 없다고 한 측면은 본인들 3명이서 아이를 때려놓고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이 아이가 대들면서 우리도 맞았다. 이렇게 지금 억지 주장에 가까운 얘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목격자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해명이 됐어요. 해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15세 된 여중생을 3명이서 때리면서 이 여중생도 우리를 대들면서 때렸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산파출소 관할 지구대에서는 일단 쌍방 폭행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쌍방 폭행은 아니고 가해한 사람들만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건 해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해가 불가냐면 예를 들어서 같이 내 딸과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앞에 지적을 하셨지만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훈계나 훈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보면 욕설 자체가요. 어른으로서는 감히 딸을 가진 엄마로서의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폭언 욕설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조선 가정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편모나 편부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보다 더 나쁜 거는 바로 엄마 없이 자란 어떤 형태를 지적을 하면서 그 정말 평생의 상처를 줬다는 이 부분이 너무도 개념 없는 그런 폭언이고 행동이다. 그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백희종 팀장이 취재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제 학부모 측이 나도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듯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 학부모들만 성인들만 현재 폭행으로 입건이 된 상황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해 부모 측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머머머. 영상을 보고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셨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찰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여중생의 언니 측과 폭행을 가한 학부모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어른이 미성년자를 왜 때리냐고요? 미성년자가 어린이가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으로 때리셨어요? 그래, 우리 엄마 입장으로 때렸다, 왜? 왜 우리 엄마도 안 때리는 애를 엄마 입장으로 때려요? 너희 엄마 없잖아, 이 XX야. 백팀장님. 네. 실제로 이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은 엄마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 학부모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이걸 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딸에게 물었다라고 해서 누구랑 술 먹었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처럼 지내는 언니랑 먹었다라고 하니까 그 댄스 학원의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찍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25세 된 언니가 딸처럼 키운 동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 원장이 또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라라고 하니까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어찌됐든 그런 남의 결손 가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엄마나 아빠가 한 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이혼해서 새엄마나 새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무 연관도 없는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는 이런 어떤 가슴 아픈 상처 이런 걸 정말 아프게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어른으로서 또 딸을 가진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고 많은 비판에 더해지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해야 할 얘기가 있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있는데 너네 엄마 없잖아 야 이 말이 법적으로 폭언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화 통화를 단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령 명예훼손이라고 보거나 또는 모욕이라고 보거나 하더라도 공연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따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면은 이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전화 통화를 가지고 이제 범죄로 취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황상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황 증거는 된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사건도 살펴보죠. 한 유치원에서 이런 걸 써서 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너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너 그 아버지 연봉은 얼마노? 이런 걸 쓰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사건에 정말 취재했습니다. 그거를 알아서 뭐 하게? 라고 저는 이 유치원에게 되물어주고 싶어요. 아버지 뭐 하시노? 유치원에 입학한 아들을 둔 A씨가 워낙 개인기록카드에 부모의 직업, 직장명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연봉, 직급, 최종 학력 등 기재를 요구하는 항목이 있었다는 게 만감이 교차됐다. 이 학부모는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부모 직업과 학력이 무슨 상관이 있냐. 2019년인데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놀랍다. 유치원 측에서는요, 권고사항일 뿐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 같지는 않아요.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는요, 직장명은 비상시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고려해서 묻는 것이다.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묻는 것뿐이다 라고 또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너네 아파트 어디 아파트냐라고 공개를 해서 이게 또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유치원.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한때 이제 약간 머리가 벗겨진 그 연기자가 학교 교사로 나오면서 이제 아이들 그 아빠 직업을 묻는데 뭐 경상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아빠 뭐 하시노? 그래가지고 아빠가 뭐 이제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또 뭐 어떤 언론에 상당히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대놓고 아주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아빠의 직업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볼 때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래도 좀 낮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엄마 저리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실제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나운서 지금 그만둔 아나운서지만 이게 SNS에 굉장히 핫한 게 왜 떠올랐어요? 그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는 48년생인데 노동을 현재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용기 있게 세상에 알렸다라고 해가지고 뭐 수십만 건의 댓글이 달린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전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과연 내 딸이 부끄러웠을까요? 내 직업이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태어나서 사람이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면 국장도 있지만 현장에서 뛰는 기자도 있고 방송을 하는 앵커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인데 너그 아빠 뭐하노 하는 이런 개념에 워낙 기록카드, 예를 들어서 연봉, 직급, 또 직위, 그 다음에 이제 재산관계 이런 걸 왜 워낙 기록카드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한유총 관련해서 전국적인 학부모들 비판이 엄청 거세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제 한유총에서 뭐 비난 댓글을 제가 이제 저한테 달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유치원 이제 엄마 된 아이들 몇 살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아이들인데 그 부모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편모나 편무 또 정말 그 직업이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거지만 변변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결국 기록을 해가지고 뭐에 유치원 아이들의 교육 돌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뭐 개인의 의사로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떳떳하게 기재하지 못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런 정책이나 이런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상시에 휴대전화가 연결이 안 될까봐 아버지의 로펌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직장을 기재하게 했다. 그럼 연봉은? 이게 해명입니까? 사실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죠. 예. 물론 세부적인 정보를 많이 알수록 위급시에 조금이라도 좀 더 활용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해명은 뭐 일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정말 필요한 정보만 요구했어야 됩니다. 즉 휴대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전화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아니면 또는 지인의 전화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세부적인 정보는 요구했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전화 걸 때 네네. 연봉 입력해야 되나 보다. 권고사항일 뿐 필수 기재사항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적어야 되나? 안 적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예. 비난 댓글 한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예.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랬는데요. 지금 읽어보니까 유치원 원장, 교사들, 전과,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수입까지 다 공개를 하라고 하는 네티즌의 댓글이 지금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네티즌도 참 용기 있는 네티즌입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원했어요.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는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일 하플에 출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스타그램. 굉장히 삐까뻔쩍한 고급 자동차로 보이는 자동차. 그리고 장례식인가요? 결혼식인가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 CEO 메릴린 휴슨을 기자들에게 메릴린 로키드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름과 합쳐서 마이크 볼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애플의 CEO 팀 쿡의 이름을 강제 개명했습니다. We appreciate it very much, Tim Apple. We appreciate it very much, Tim Apple. But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옆에 앉은 팀 쿡에게 팀 쿡이 아닌 팀 애플이라며 이름에 회사명을 붙인 겁니다. 이후 쿡 역시 이 같은 애칭이 마음에 든 건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명을 애플 로고로 바꾸는 유머 넘치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었군요. 이 같은 트럼프의 말실수에 SNS에는 팀 애플이란 해시태그를 단 각종 풍자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프레지던트 오렌지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는가 하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마크 페이스북,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를 빌 마이크로소프트로 부르는 일명 트럼프식 장명법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30년 문고리 비서 로나 그래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요. 만약 로나가 법정의 증인으로 설 경우 그의 증언이 트럼프의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직 백악관 참모인 뉴먼은 한 방송에서 트럼프는 누가 증언대에 서는 걸 가장 두려워할까라는 질문에 오직 한 명, 로나 그래프. 만약 로나가 증언을 위해 불려간다면 트럼프의 종말, The End of Donald Trump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허나 선생님 트럼프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본인 스캔들에 폭로에 팀 애플인지 팀 쿡인지 이게 들어오겠어요, 트럼프가.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트럼프 변론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하세요. 네. 예. 트럼프는 사실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팀 쿡이라는 것보다 팀 애플이 조금 더 어렵잖아요. 예. 두 글자니까. 그렇죠. 아마도 팀을 위해서 애플이라는 말을 붙여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맙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 뒤에 트럼프의 얘기가 벗이라는 단어가 있었었거든요. 사실은 저 자리는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주목받기 어려웠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저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트럼프 정말 얄미울 정도로 언론을 잘 활용합니다. 예. 만약에 팀 애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이 기사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우리 이방카 트럼프가 처음으로 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방카 트럼프를 소개해야 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나는 국경을 넘는, 그러니까 벽을 쌓는 것은 계속 쌓아 나갈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는 걸 막지는 않는다. 다만 절차를 지켜나가길 바랄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줬거든요. 메시지를 넘겼어요. 그러면서 프레지던트다운, 정말 대통령다운 메시지를 그 뒤부터 보여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자기도 무거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숨겨진 전략이 있었죠. 네, 사실 이름을 다르게 불렸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전략적이었어요. 우리 저희 돌직구쇼에 나오는 김병민 박사님도 많은 분들이 김병만이라고 제가 김병민을 정정하기도 하는데 네. 트럼프는 하여튼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전략이 있고 주목받고 싶고 자신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데 아주 포커싱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청와대 행사 사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재벌 총수들도 다 이름표 달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 이런 뭐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실수할까봐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분들한테 이름표 달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서 누구다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과 직급을 다 얘기해주는 비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옆에서 수행하면서. 누굽니다. 뭐 이렇게. 네, 어디에 그러니까, 누굽니다. 그렇게 빨리 짧게 사람 만날 때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알고 특히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이 어머 내 이름과 직급을 정확하게 기억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또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기가 뭐 지지하지 않아도 그거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고 자주 만나는 사이고 나 정도면 저 대통령이 알만한데 왜 실수하지? 이런 경우도 반대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이름표 다는 약간은 그다지 좋지 못한 이런 게 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 좌석 배치도와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름표는 달고 있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내놓은 변명이 뭐였냐면요. 그 원고에 팀 / 애플이었대요. 팀 / 애플. 네. 애플 소속의 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또는 팀이라는 CEO와 애플 전체에 다 땡큐 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 해석을 지금 백악관에서 내놓고 있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하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여왕의 인스타. 그녀의 첫 게시물 과연 무엇일까요? 어제 런던 과학박물관을 방문한 뒤에 사진과 글이었는데요. 여왕은 나는 오늘 과학박물관을 방문했다가 1843년 내 고조부인 엘버트 왕자에게 보내진 편지를 발견했다면서 19세기 영국 수학자 찰스 베비지가 여왕의 고조부 엘버트 왕자에게 보낸 편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베비지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개념을 고안해서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무려 19세기의 편지를 추억하며 SNS로 올린 엘리자베스 여왕. 그녀의 깊은 연륜이 느껴지는 첫 게시물이었습니다. 46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왕실의 인스타그램 계정인 만큼 진정한 SNS 스타로 거듭나는 영국 여왕의 모습 역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김변 박사님, 여왕께서 사실은 상당히 고령인데도 직접 인스타 SNS까지. 92세 고령이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대중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고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바가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고안했던 사람이 보냈던 편지를 바탕으로 지금은 그 컴퓨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오묘한 얘기들을 끄집어서 영국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전통과 문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부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 하플 소식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140억에 팔렸습니다. 어떤 자동차일까요? 프랑스 명품 슈퍼카 제조사로 유명한 부가티가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한 신차가 세계 최고가 약 1,890만 달러, 한화로 213억 원에 팔렸습니다. 차 자체 가격이 141억 원인데 여기에 세금으로 72억이 붙은 겁니다. 세금만 어마어마. 부가티 창립 110주년 기념해서 제작된 라부아 튀르 누아. 1936년부터 발음 어땠어요? 3년간 단 4대만 제작된 부가티 타입 57SC 애틀란틱을 오마주한 차로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차.
슈테판 빈켈만 부가티 대표는요, 빼어난 기술과 미학 그리고 극도의 호화로움을 결합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고가 신차의 차체는 검은색 탄소 섬유로 제작이 돼서 엔진은 1,500마력의 16기통이 장착. 과연 140억짜리 슈퍼카를 구입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졌는데요. 부가티는 차를 구입한 사람은 브랜드의 애호가라고만 밝혀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라브와 띠르 누아르였습니다. 발음 좋네. 고맙고 미안하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반려동물을 위한 마지막 선물로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동물 장례식을 치르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회를 믿어서 49제를 열어주기도 하는 불교와 달리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은 영혼이 없다라고 보는 기독교나 천주교의 종교인들에게는 참 난감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반려견을 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장례 요청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증가하고 있다고요. 목사님들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교회 규정이 신설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 마음에서는 정말로 애끓게 사랑했던 반려동물을 떠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싶다가도 그럴 수 있다 싶은 뉴스예요. 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종교 간의 어떤 심오한 철학 논리 간의 어떤 불일치 이런 것까지 끌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종교도 일정 정도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자기가 가장 믿는 목사님이나 신부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게 많아진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다시 좀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60초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잉글랜드 우스터에 사는 5살짜리 소년 오스카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알려져서 이 소년에게 줄기세포를 기증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5,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줄기세포를 기증하겠다라고 전국 각지에서 4,885명이 소년의 학교 앞에 몰려와서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오스카라는 소년이 앓고 있는 소아급성 백혈병 진단은요, 혈구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가 성숙되는 단계에서 암으로 변이돼서 증식하는 소아급성 백혈병입니다. 세포와 증식과 성장이 빨라서 항암 치료나 웬만한 항암 치료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줄기세포 이식 등의 치료법을 필요로 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니까 영국 전지에서 4,885명이 찾아든 겁니다. 이 오스카의 부모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스카를 위해 손을 맞잡고라는 캠페인을 준비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5,000명의 의인들이 화답을 한 겁니다. 마침 줄을 섰던 전날이 하늘에서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뭉클하게 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예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조직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이 중에서 찾는 건 복권에 당첨되는 일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라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밝혀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증폭하고 있는 소식이랍니다. 바라건대는 이 5,000명 중에서 제발 딱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이 만나서 어린아이 5명의 생명이 좀 살아나서 이 아름다운 세상 5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보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